초등학생이 IQ가 높다고 했을 때 얘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확률, 이거는 한 15%에서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정확히 한 95% 정도로 미래의 성적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작업기억이에요. 결국 우리가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IQ가 아니고 작업기억이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작업기억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발달을 시키면 성적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사실 별도의 노력 없이 이 작업 기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할까요? 내 아이는 머리 싸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매번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는 옆집 아이를 보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정말 공부머리는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두뇌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데이터와 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브레인 트레이너 양은우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 뇌과학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의 뇌과학을 쓴 양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답니다. 네.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정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작업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 기억이요. 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는 IQ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자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IQ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IQ가 높다고 했을 때 얘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확률, 이거는 한 15%에서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정확히 한 95% 정도로 미래의 성적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작업기억이에요. 아마 작업기억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작업대 또는 칠판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 곱하기 7을 종이에 쓰지 않고 암산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23 곱하기 7 하면 종이에 쓰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23 곱하기 7은 20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떠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 곱하기 7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장기 기억에 있는 구구단을 끌어오는 거죠. 장기 기억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7은 140이 되고 3 곱하기 7은 21이 되고, 그래서 요 값들을 각각 잠깐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랬다가 다시 불러서 140 더하기 21은 161이 된다. 이런 어떤 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작업대, 칠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작업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를 1차 변동 구간,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를 2차 변동 구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 시기에 성적이 많이 하락을 해요. 이 변동 구간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뇌 안에 있는 작업대가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이 작업기억이라는 뇌 안의 작업대가 좀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능만 있으면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게 받쳐주질 않는 거죠. 변화된 학습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작업 기억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공부머리라고 하는 게 IQ가 아니고 작업 기억이라는 거죠.
IQ는 후천적으로 높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IQ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은데 작업 기억은 후천적으로 좀 높여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태어나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발달을 하는데 피크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완성되는 데가 이 이마 앞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까지는 작업 기억도 계속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성인이 돼서까지 가능한 네, 거예요? 네, 계속 훈련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작업 기억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발달을 시키면 네. 성적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책 속에 작업 기억을 높일 수 있는 좀 훈련들을 넣어주셨어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넣어놔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사실 별도의 노력 없이 이 작업 기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두뇌의 전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작업 기억이라는 게 알고 보면 여기 머리 앞에 있는 전두엽. 전두엽은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이나 이성적인 사고나 유연한 사고나 그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높아지죠. 근데 독서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독서할 때? 네네. 작업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독서를 할 때 보통 보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으로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보다 이렇게 어린 학년들이 읽는 책을 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활자로 된 책을 자기보다 높은 수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는 사고, 이해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쉬운 책만 읽다 보면 그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작업 기억 자체가 발달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위 0.1% 아이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뭔가요? 네. 전국의 164개 학교에 0.1%에 속하는 800명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 700명하고 성적이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양쪽 집단을 놓고 IQ도 다 비교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정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환경도 비교를 해보고 부모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딱 하나 차이가 났는데 그건 뭐냐면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 0.1%에 들었던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기만의 학습 전략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차이인데 그거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인지라는 거죠.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만의 학습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굳이 반복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달아야 될 과목들은 많고 정보도 많고 그런데 아는 내용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되는 거고요. 알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계속 알고 있을 것이냐 그런 유지하는 전략.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메타인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변형하거나 꼬아서 내면 문제를 못 푸는데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메타인지 높이는 훈련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흔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입력만 생각해요. 이렇게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한다, 외우거나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다 보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보기만 하면 계속. 그러나 이게 실제로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셀프 테스트 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이제 좀 두려워합니다. 문제 푸는 거를요.
틀릴까봐. 그렇죠. 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이 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 풀면은 반을 틀려. 그러면 이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의 공부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피하게 되면 점점 더 그런 행동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는 문제를 풀어갖고 틀리면 이제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걸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유태인들 공부하는 방식이 그거지 않습니까? 짝을 지어가지고 내가 아는 거 설명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 받은 사람은 또 설명하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 나는 이렇게 풀었다 하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해줘야 되는 것이 공부의 요령, 전략 이런 걸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잘하는 학부모들의 역할인 거죠. 공부는 정말 철저하게 요령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작업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학습법도 중학교 때까지 나 혼자 공부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부모님이 같이 하자라고 하면 안 하죠. 절대 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끌어가는 게 공부라는 게 수능에 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목표는 네, 대학 가기 위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방법을 그리고 작업 기억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끌어주시는 게 교육적으로 뛰어난 부모의 역할 아닌가. 작가님, 보통 공부를 하면 잠을 적게 자고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르고 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물론 저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 밤새서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뇌과학적으로 있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오래 잔다는 건 정말로 태평스러운 거다. 잠 많이 자면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네. 공부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잠이 스스로 오고 넌 잠이 오냐? 이런. 그런 거죠. 그런데 잠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잠은 이제 깨어있을 동안 쌓인 육체적 피로를 풀기 위해서 취하는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은 학습과 기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학습한 내용이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정보하고 연결되거나 응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없습니다. 보통 잠을 자면 얕은 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깊은 잠으로 갔다가 다시 얕은 잠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잠의 한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이 잠자는 동안에 한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90분 주기로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 그래서 만약에 깊은 잠이 부족하면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는 거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 단기 기억에는 남아있으니까 시험은 볼 수 있죠. 시험 보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지나서 보면 내가 이거 공부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얕은 잠은 정보를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보가 이게 쓸모 있는 건지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고요. 쓸모 있는 것은 저장을 하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하고 연결을 합니다. 더 기억을 공고하게 강화를 시켜줘요. 서로 연결고리가 없던 정보들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건 밑빠진 동에 물 붓기다. 잠도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운동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자극과 반응 때문이거든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공부를 하기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라는 책을 펴내고 나서 지난 책. 예. 독자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소득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아이를 학원에 못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책 안에 이제 운동을 하면 좋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이에게 운동을 권했는데 얘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먼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엄마가 하고 아이 같이 하고 그러면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도 굉장히 맑아지고 두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고 정신적인 그 문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고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동이 두뇌를 활성화하고 학습을 하는데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두뇌로 가는 이제 혈류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고요. 각종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 같은 거는 어떤 기억을 하거나 기억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이 있어야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이 세로토닌은 앞에 말씀드린 작업기억이나 메타인지를 높여주는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는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도파민도 많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은 기분 좋은 쾌감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적절한 수준이 분비가 되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집중력과 주의력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이거는 긴장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좀 쪼여줘야 예, 좀 어느 정도는 긴장 상태로 운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요. 보통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데요. 계속 죽기만 하거든요. 근데 해마에서는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죽어요. 나는 괜히 만들어졌네. 해마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살아남아서 얘가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게 운동이다. 수능 앞두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좀 불안하죠. 예, 근데 운동을 하면 이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수능을 앞두고도 그냥 아이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발을 막 부딪히거나. 저희 엄마가 많이 하시는 예. 이거 굉장히 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예. 그다음에 뒤로 걷기나. 그것도 다 그 어머님들 많이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가님, 그러면 이러한 이 뇌의 특성을 이용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공부라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에 왕도는 없다. 공부는 요령 피지 않고 우직하게 하는 거다 하는 건데요. 공부야말로 정말 요령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효율을 찾아서 하면 성적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로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외우고 반복적으로 외우는 공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의 사이클이 이렇게 사인 커브처럼 하루 24시간 주기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일주기 리듬이 올라갈 때는 학습 효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높아질 수 있고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에너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이해가 필요한 과목 이런 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고요. 사이클이 정점을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 그 다음에 사춘기 청소년들은 이게 한 2시간 늦어져요. 한 저녁 10시에 피크를 찍고 그때는 사이클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 리듬이. 에너지 소모가 많고 이해력이 필요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과목을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바꿔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습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5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공부하는 건 1시간도 안 된다. 왜 10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도 효율이 안 올라? 이런 것 때문이죠. 네, 맞네요. 잘못 알고 하면 그렇게 된다. 집중 학습보다는 분산 학습 바라는. 벼락치기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집중 학습이고요. 네. 보통 보면은 학생들 중에는 월화수는 수학을 하고 그 다른 날은 하루씩 잡아서 이제 암기 과목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 네네네. 네. 그런 것보다는 한 과목을 일주일에 다 나눠서 골고루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반드시 복습을 하라. 교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10분 지나면서부터 망각이 시작돼요. 10분 전에 배운 내용이 망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1시간이 지나면 60%가 날아가요. 하루가 지나면 70%가 휘발되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한 달 전에 배운 것 중에 20%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망각이 시작될 때 다시 복습을 해서 끌어올려주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습, 복습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면 복습을 꼭 해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네, 공부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공부머리를 발달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작업 기억을 꾸준히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는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서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울수록 성적은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고지식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면 두뇌의 특성을 잘 알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중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못한 정말 많은 꿀팁들 어떻게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신 책에 네. 정말 잘 담겨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 공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